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사를 못 드렸어요. 조동찬 선배님이 휴가를 가셔서 우리 조동찬 선배님이 안 계시면 뽀얀거탑을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쉬고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또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조동찬 선배님이 없으면 이끌어 갈 수 없다 했는데 오늘도 안 계시네요. 오늘은 휴가를 다녀오시고 지금 오고 계시는 길이라 일단 먼저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폭우로 인해서 지금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거기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또. 네, 오늘 8월 9일인데 어제 월요일에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녁에 무섭던데요, 그냥 집에만 있는데도. 맞아요. 저는 낮에 잠시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갖고 운전을 하는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좀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어요, 사실.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카톡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천둥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잘 잤네요. 모르고 자다가. 성격이 참 좋으세요. 아니면 집이 너무 고급져서 방음이 잘 되나? 교수님이랑 선배님 안 계신 동안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우리 선배님이 일주일간 휴가를 가면서 자리를 비운 그 빈자리를 메꾸기에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2주 내내 고군분투하셔서 어제 정말 폭우 속에서도 이제 꿀잠을 푹 주무셨군요. 들으시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잠이 보약이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좀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하고 피해 상황도 많이 이제 보고가 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뭐 비는 뭐 오늘 내일까지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좀 안전운전 하시고, 저희도 이제 오는 길이 힘들었잖아요. 네, 너무 천천히 조심, 웬만하면 외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만 위에 그 천장 갑자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급작스러운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선배님은 택시를 타다가 지하철로 지금 갈아타고 겨우겨우 오시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건강 상담 메일이 하나 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답변을 또 자세히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할일없답니다. 류일아 아나운서님, 조동찬 선배님, 그리고 유승현 의학기자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한동안 코로나 뉴스가 아니어서 반가웠는데 다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돼서 아쉽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에게 통풍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3년 전쯤에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풍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전문의한테 여쭤봤더니 수치가 7.0이 넘어도 통풍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증상이 없다면 딱히 걱정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같은 해에 이제 해외 파견 일정이 있어서 이제 체류를 하는 중에 수영을 할 일이 있어서 수영을 하는데 왼쪽 새끼 발가락 쪽이 좀 찌릿찌릿했다고 합니다. 요게 좀 통풍 증상일까 했는데 그 정도로 아픈 것 같지 않아서 넘겼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2020년에 또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가다가 버스에서 또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절뚝절뚝 거릴 정도로 집에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멀쩡해지셨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통풍에 대한 의심이 약간 드신 거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왼쪽 발바닥 앞쪽이 저릿해서 좀 내가 다쳤나 생각했는데 이게 또 혹시 통풍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래요. 2, 3일 지나서 멀쩡해졌는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왼쪽 골반 쪽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왔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주변에서는 통풍약을 드시는 선배가 있는데 초기에 증상이 저랑 비슷했다고 하고 또 40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면서 약을 먹어라. 응? 그리고 요산 수치 높으면 신장도 망가질 수 있고 하니까 약 먹고 맛있는 거 적당히 먹으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대요. 통풍 관련 음식을 보면은 뭐 먹지 말라는 게 많은데 맛있는 거 먹는 낙으로 사는데 차라리 빨리 막 약을 먹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좋은 건지 이게 통풍 증상을 맞는 건지 궁금해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궁금한 게 금요일에 결과 나온다고 하셨는데 요산 수치나 이런 게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러네요. 제가 이거 저희 지난주에 방송 쉬면서 그 전주에 저희가 사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제가 마침 지난주 일요일 아이템 건강 아이템으로 통풍을 했어요. 이분이랑 통하신 거예요? 할 일 없다는 깜짝 놀라. 왜냐면 그 통풍을 딱 고르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전문 교수님이랑 환자랑 이런 거 섭외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섭외가 되게 힘들어서 이 사연을 보자마자 이분 섭외해야 하나? 이런. 통풍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봐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일 최근에 통풍에 대해서 취재를 하셔서 좀 의학 지식이 따끈따끈하게 많이 쌓여 있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계속 처음에는 새끼 발가락 왼쪽,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최근에는 왼쪽 발바닥, 그리고 왼쪽 골반 이렇게 아프셨다고 이렇게 막 저릿하시면서 계속 같은 부위 왼쪽 다리 쪽이어서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험 인자는 있으세요. 원래 조금 중성지방도 높아서 약을 먹고 계시다고 했고 지방간도 있으시고 요산 수치도 이전에 7.0이 넘어서 좀 높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 증상 자체는 조금 다니시는 선생님이 통풍이 아닐 것 같다고 자꾸 하시는 게 뭔가 통풍의 전형적인 막 바람만 스쳐도 아프면서 막 거기가 땡땡 붓고 막 이런 급성 통풍 발작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아니어서요. 없으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통풍은 원래 어느 부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주로 이렇게 막 엄지, 발가락, 관절, 뭐 발목, 뭐 이런 관절 부위에 관절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왜냐면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이 입은 요산이 높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요산이 이제 몸에서 생기면 그게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몸에 쌓이면 안 되는데 요산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중년의 남성.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보다 이렇게 요산이 쌓일 위험이 적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은 여성들이 다 건강 관련해서 취약하더니 요산은 좀 남성분들이 또 불안해 하셔야겠네요. 근데 여자분들도 폐경이 되고 나시면은 호르몬 영향이 좀 줄어드니까 남성보단 덜하지만 그런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술이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항상 치맥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맥주 이런 맞아요. 거. 맥주에 뭐 호프 성분이라는 게 많아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술 자체가 위험한데 왜냐면 알코올이 이제 요산을 배출시키고 이런 거를 좀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맥주엔 호프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대요. 제가 또 교수님한테 팩트 체크 다시 여쭤봤어요. 왜 맥주가 더 특별히 위험한지. 하여튼 그런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간이나 뭐 고혈압 이런 게 동반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고지혈증. 그래서 위험 인자가 조금 있으세요. 조금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통풍 발작 같지는 않아. 직접 본 분이 본 선생님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 진단이 좀 약간 애매해서 계속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왼쪽으로만 자꾸 이게 지금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어디에선가 신경이 눌려서 좀 그러실 수도 있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지금 금요일 날 결과 나온 거 궁금하니까 다시 알려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신장도 망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게 관절에만 쌓여서 이렇게 통풍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장에도 쌓이고 이제 어쨌든 혈관에도 안 좋아서 동맥경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류마티스 환자만 보시는 류마티스 중에서도 이제 통풍 환자만 보시는 교수님을 제가 뵙고 왔는데 이 관절염 뭐 바람만 스쳐도 아픈 이 관절염은 그냥 통풍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의 빙산의 일각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동반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뭐 지방간 여러 가지 동맥경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뭐 3천여 명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통풍 환자를 이분들이 뭐 뇌졸중 위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1.6배, 3.2배 막 이런 식으로 더 높아서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어쨌든 보면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게 경고 사인을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우선은 그 결과 보시고 어떻게 계속 관절에 뭐 붓기나 이런 게 없이 괜찮아지셨으면은 우선 보면서 요산 수치를 좀 추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산 수치는 한번 높아지면은 약을 먹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검진에서 이제 요산 검사를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통풍 이분 말고 통풍이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혈증 가진 경우가 한 16% 정도 된대요. 통풍 환자는 유병률이 한 2%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건데 이렇게 이게 요산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풍 위험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산이 올라갈 만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반 질환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그런 위험 인자의 관리. 쉽게 말하면 술 끊으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먹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요산을 많이 생성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럼 맥주 말고도 이제 단백질이 많은 고기, 그것보다도 또 생선. 제가 만나고 온 분은 어촌에 바닷가에 사신대요. 네. 근데 통풍 이렇게 발작으로 오신 게 아니라 통풍 결절이라고 이제 요산이 계속 몸에서 쌓이다 보면 그렇게 빨갛게 붓는 게 아니라 약간 돌 같은 게 이렇게 차는 거예요. 고름같이 요산은 네? 그게 차갖고 막 관절마다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동글동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 제거를 막 하시다가 네?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저기 어디야 군산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오신 거예요. 추천을 받고 통풍 네? 잘 보시는 선생님 있다고 해서 와서 더 이상 수술 안 하고 요산만 수치를 잘 조절하면서 지내니까 이게 결절들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요산 수치를 높인 음식이나 이런 의심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막 꼬치꼬치 여쭤봤는데 본인은 안 드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생선을 되게 많이 먹긴 생선도 안 좋아요? 생선도 그 퓨린이라는 게 이제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서 그 요산 이렇게 되면서 저희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건데 생선도 이제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선이 다 그래요? 특히 더 높은 생선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너무 한 가지를 많이 이렇게 드시는 거는 특히나 안 좋고 남성분들 자꾸 의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만 술 또 약간 고기 먹으면서 술 먹고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 수치 확인하시고 어쨌든 지금 그 관절에 아프신 게 괜찮아지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요산 수치는 주의 깊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근데 막 약을 먹으면 맛있는 거 적당히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취지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은 막 특정 음식을 주구장창 먹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지 약을 먹으면서 먹으면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근데 그러시잖아요. 얼마 전에 또 제가 길에서 저희 회사 선배 누구라고 밝힐 순 없잖아요. 네. 혈압이 약간 경계치라고 하시면서 혈압약을 먹어야 되냐 해서 우선 선배님 술 담배를 먼저 끊고 운동과 식사 조절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약 먹고 다 즐기겠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저도 그래요 지금. 저 콜레스테롤 많이 높아서 먹고 있는데 먹으니까 너무 정상 수치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술도 다시 안 끊고 평소대로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요산 수치 낮추는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또 이것도 먹는 약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 번 먹어도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게 어쨌든 고지혈증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통풍도 마찬가지고 위험 인자가 어쨌든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약을 끊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소인이 있으시면 요산 그런 억제제를 꾸준히 드실 수는 있겠네요. 보통은 끊으면 올라가세요. 끊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통풍이 계속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데 우선 아픈 게 사라지니까 다른 괜찮아졌나? 그러고 또 이제 막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끊으시면 대부분 올라가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상적인 거는 약을 드시면서 식습관과 운동 이런 거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약을 만약에 드시게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적당선에서 가끔 가다가는 뭐 드시는 거는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뭐 저희도 약간
조절했더니 이제 원하는 대답 비슷하게 나오긴 했네요. 유도당했어요. 아니 나도 콜레스테롤 높은데 저희 아빠가 진짜 높으시거든요. 유전적인 게 확실히 있었나 봐요. 날씬하고 막 이래도 막 높은 분들 근데 사람들은 있어요. 저한테 자꾸 너 술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높다 이렇게 오해를 당해서 내가 아니라고 나는 유전자가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니면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 네. 관리 어쨌든 관리는 뭐 하긴 하는데 네.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약간 대변하는 마음으로 하고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네. 좀 아픈 거 괜찮아지시길 바라고 네. 허리 쪽이나 이런 신경 쪽으로도 한번 보시고 요산 수치도 높으셨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이제 40 아까 둘인가라고 하셨는데 저랑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저랑도. 네, 우리랑 비슷하시잖아요. 이제 막 나타날 시기에 이런 게 진짜로. 이런 게 이제 한두 개씩 나타날 때 요거 이제 관리하면서 나이를 건강하게 이제 먹어야 된다. 이런 네. 이제 신호라 생각하시고 맞아요. 좀 잘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 요새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같은 인사가.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건강 상담 메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린 동안도 아직 지하철이 도착을 못했네요. 목동까지. 자, 그래서 말이요. 어디 계시냐 여쭤볼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마음이 많이 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본격 주제 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떤지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요번에 재유행 되고 나서 조금 최고치 정도로 찍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 지금 4월 때 피크 치고 116일 만에 지금 요번 어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 거의 15만 명 찍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전에 왜 8월 말에 정점 예측한다 하면서 확진자 수 뭐 25만 명, 30만 명까지도 예측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예측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정점이 조금 더 앞으로 빨리 당겨지면서 확진자 수는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예측치가 15만 명 정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한 전문가들이 정정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찍은 거예요. 그 정정된 수치를 찍었네요. 네, 이미 찍었고 그럼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이전에부터 이번 주 뭐 둘째 주, 첫째 주에 정점을 빨리 당겨서 올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정점일 수도 있는 건데 또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름, 휴가철. 그 배경, 이게 왜 당겨지고 왜 생각보다 적게 예측이 좀 바뀌었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BA5 중간에도 켄타우로스 변이 BA 2.75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 변이가 굉장히 또 전파 속도가 빠르고 막 면역 회피력이 강하고 이럴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변이를 모든 환자들한테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정점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또 이제 그것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BA5가 완전 우세종화되고 있고 우세종이죠 이제. 그렇죠. 우세종 60% 넘은지게 됐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예측을 옛날에는 언제 이렇게 정점을 찍고 얼마 할 거다 이걸 예측을 좀 비교적 정확히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지금 옛날에는 외국에서 먼저 유행을 하고 약간 우리가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막 해외 막 다 이렇게 이동이 활발하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유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참고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선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고령층에서 이제 사망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것도 늘고 있어요, 계속. 그래요? 확진자 중 고령층 비율이 지금 5분의 1 정도 걱정되네요.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고 이제 병상 점유율도 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정부는 집중을 한다고 했고 이제 그런 상태지만 또 확진자 수도 저희가 또 뭐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또 예측치를
발표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네.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이 네. 대부분 걸리나요? 아니면 걸렸던 사람들도 또 걸리는 경우가 많았나요?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이 우선은 많은데 그것도 모르죠. 또 그 사람이 걸린 옛날에 저희 했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재감염 지금 추정 사례가 5%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초반에는 되게 적었었는데 이 영향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이가 계속 면역을 회피하고 하니까. 저도 안전하지 않은 저희도. 아니 나는 아직도 롱코비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호흡이 잘 안 되고 목이 맨날 쉬어 있고. 아직도. 나의 롱코비드는 자꾸 유수영 기자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력. 이런 얘기는 조동선 선배 없을 때 꼭 해야 돼요. 아니 너 원래 그랬다. 또 공격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재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섭습니다. 네, 그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뭐 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네네.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마스크 아직도 되게 많이 밖에서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겠다. 일단은 잠잠해지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 좀 갈수록 지금 상황이 나빠지는 추세는 조금 추세다 이런 상황인 거죠. 추세, 네. 아직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오늘 본격 주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큰 병원 중에 하나죠. 네.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뇌출혈이 생겨서 쓰러졌는데 그 큰 병원에서 바로 수술 처치도 못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결국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살려낼 수 없었나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선배님 오셨네요. 본격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까맣게 많이 타셨네요. 아, 네. 네. 일단 뭐 좋더라고요. 휴가가 많이 걸었어요. 하루에 한 3만 보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우와. 계속 많이 걸어 다녔고. 좀 의도적으로 많이 걸어봤나 봐요.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뭐 일단 비싸고 택시비 이런 게 비싸기도 하고. 많이 아꼈네. 네. 얼굴을 보니까 많이 탔어요. 우리가 본격 주제에 그 아산병원 얘기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선배님.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병원 안에서 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나라는 걸로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승현 기자가 개요를 취재를 했죠. 한번 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사실관계만 보면 이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실 거예요. 병원 안에서 일했다는 거에. 근데 이제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 간호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신 거예요. 새벽 6시에. 근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셔서 이제 주변 동료들이 다 이제 부축을 해갖고 응급실이 바로 병원 안에 있으니까 모시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이제 이미 이제 응급실에서 의식은 소실이 되셨고 검사를 하니 뇌출혈이 이제 있던 거예요. CT를 찍었더니. 그래서 이제 바로 신경외과에서 당직을 하시던 교수님이 그 혈관은 이제 저희가 뇌출혈이 생기면 방법이 이제 머리를 직접 열어서 그 터진 혈관을 이제 좀 막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중재적 시술이라고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혈관을 막는 시술이 있는데 마침 그 당직하시던 교수님이 그걸 담당하시던 분이어서 이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이미 출혈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어차피 안 된다 판단을 하시고 근데 이거를 수술하실 수 있는 의료진이 당시에 당직으로 계시진 않았으니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연락을 몇 군데 해보시고 이제 서울대가 바로 그게 된다고 하셔서 보내신 거죠. 근데 이미 안타깝게도 의식 소실이 있었고 출혈량이 너무 커서 이제 거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근데 왜 의사가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못했냐 이게 가장 이제 좀
국민들이 놀라시고 좀 그런 부분인데. 그냥 병원도 아니고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증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의사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이런 뇌출혈 의심 증상이나 이런 게 생겨서 이거 정말 뇌출혈에 대해서 빨리 처치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구급차가 응급실 아무 응급실로나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우선 병원 안에 있으니까 바로 응급실 거기로 가신 거죠. 근데 아산병원에 이제 취재 과정에서 알아보니 이 뇌혈관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혈관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뭐 뇌종양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허리 뭐 척추 신경 이런 거 보시는 분 그 안에도 이제 세분화돼 있죠. 네, 세분화가 돼 있는데 여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뇌혈관을 담당하시는 분은 교수님은 3분. 그 중에서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시는 분 2분. 이제 그날 당직에 계시던 선생님처럼 중재로 들어가시는 분 1분 이렇게 계셨던 건데 마침 그날은 교수님이 당직에 계셨고 처음에는 잘못 알려졌던 게 모두가 같이 학회를 갔다고 뭐 이제 이게 이슈가 됐던 게시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알려졌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한 교수님은 이제 지금 학회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학회를 가셨고 또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한 분은 국내에 계셨는데 이게 응급이 터지면 보통 전화를 해서 오실 수 있냐도 확인을 하긴 해요. 네. 근데 그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 오시는 시간이 너무 이미 지체가 된다고 보내는 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이제 보낸 건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던데 케이스였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참 안 된 일인데 그런데 이건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수도 없이 네. 경고를 했었고요. 학회에서.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고인 덕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근본 네, 문제가. 뭐가 문제인 건지.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분들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 수가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네. 간호사 수가 네. 우리나라에서 적어서 지금 일선에서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부족한가요? 간호협회에서 이렇게 성명을 내셨던데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할 여건이 병원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데도 병원 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선생님들을 오시게 하려면 현장을 더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멋 모르는 사람들이 간호사 부족하니까 간호대 신설해서 간호사 더 많이 뽑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의사 수를 많이 뽑아도 신경외과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 이 혈관을 하는 걸 안 하고 네. 다른 거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런 거 하면 의사 수 많이 뽑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요. 우리나라의 신경외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세계 2위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수는 많아요. 네. 세계 2위입니다. 3위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2배나 돼요. 일본이 1위고요. 세계 2위로 신경외과 의사가 많아요. 인구 대비 인구 10만 명당 신경외과 의사 수가. 신경외과 의사 수가 이렇게 많은데 혈관을 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뇌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네. 신경외과 의사를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뇌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혜 개념으로 이거를 했던 많은 정말 나쁜 기사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여행을 가면서도 이제 학회 예전에 신경외과 이사장을 하셨던 두 분이 제가 해외 로밍을 걸어놨는데도 전화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거 뭔가가 우리 과에 안 좋은 일이 터졌구나를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현재 문제가 드러난 거죠. 이 문제가 드러났으면 정확하게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진단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단과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죠. 더. 안 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검증 없이 받아들 쓰시는지 참 이번에도 대단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어떠냐면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언론을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검증 없이 아무 취재 없이
막 써버리는 기사가 난무하는 이 바닥에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취재하고 막 확인해도 제 기사 중 틀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인데 대부분 기사를 보면 아무 검증이 없어요. 그냥 누가 말한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에서도 그랬듯이. 이런 환경에서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신경외과 의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응급 뇌수술을 하는 이 의사가 우리나라의 아산병원에서조차도 적다는 팩트가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럼 의사들이 그런 특정 분야를 기피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기피하는 원인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예? 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요거는 한 내일 정도의 보도를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홍수 피해가 너무 커서 내일로는 저희가 수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접을 받으면 사람들은 올리겠죠. 대접받는 대로 가요. 맞아요. 네? 대접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원 현장을 자꾸 떠나는 이유는 병원 현장에서 대접을 적절한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떠나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다른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어려우면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못 버텨요. 같은 대우로는 더 대우를 저희가 잘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수술, 그러니까 응급 뇌수술을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병원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뇌수술하는 의사를 초빙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응급 뇌수술은 밤에 이게 아산병원도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1년 365일을 커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그런 시절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네요, 진짜.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우리 이런 뇌졸중 센터라고 있어요. 광역 뇌혈관 센터라고 하는데 광역 뇌혈관 센터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 365일 1년 365일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 신경외과께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 명이 무슨 수로 다 커버해요. 예? 그냥 이건 그냥 그야말로 탁상 공론이죠. 누가 이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냐면 국민들 세금 갖고 장난친 거예요. 뇌혈관 센터를 관계하신 분들 결정한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다 반성해야 돼요.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갖고 그냥 그냥 대충 이거 하자.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한 명인데 다른 수술 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이 포진해 놓고 예? 그냥 명목상으로는 전문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수술하는 의사는 이런 경우 생겨서 그러니까 뇌동맥류 아니라 우리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다른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딱 한 명이 365일 커버하게끔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이미.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도 이분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이 어쨌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즉각 어쨌든 판단. 시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코일링을 색전술은 머리를 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전부 다 일단 코일링 할 수 있으면 코일링부터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산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건데 또 악의적인 어떤 저기에서는 아산병원이 돈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하지도 않고 만약 아산병원이 돈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확인해서 제대로 기사 쓸 일이죠.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이렇게 해서 무마시켰다면 제대로 취재를 확실하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조지는 게 그게 기자지. 그냥 누군가 뭐 했겠지. 보호자가 저렇게 말이 없으니 했겠지.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걸 그대로 옮겨놓는 거는 그건 기자 자격이 없어요. 그건 고인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정말 화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래도 아산병원에서 했으니까 바로 시술 받았고요. 아산병원에서 당직자가 오는 시간보다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래도 최고대학병원에서 가셔서 했죠. 예? 물론 아산병원에서 더 그냥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뭐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그냥 한 명이 있는 광역 뇌혈관 센터에서
뭐 그분이 뭐 집에 가시거나 주무시거나 하면 그냥 수술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처치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거예요. 맞아. 뭐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신경외과계에서는 이거 문제다 했는데 계속 우리 사회가 나 몰라라 했고 신경외과 그러니까 애당초 입장을 안 냈잖아요. 신경외과계에서 참 저도 뭐냐면 딱 이거를 접했을 때 하루 동안 아까 뭐냐면 그냥 먹먹하더라고요. 이거 뭘 얘기하지? 예? 참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몇 년 전에는 이제 학회 회장들이 다 모여서 국회에서 애원하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그다음에 하나가 아무튼 뭐 하나 4개 학회가 그렇게 대국민 호소문을 하고 했지만 뭐 그냥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게 이렇게 관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잘못된 기사들로 해서 이제 일단 욕부터 막 나왔죠. 뭐 사람이 돌아가신 일이니까 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진단과 말도 안 되는 대안으로 그런 이상한 의대 교수 또 항상 그런 데는 이상한 의대 교수들이 등장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상한 말도 안 되니까 신경외과 수술방에 응급실에 이 뇌출혈 환자가 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의대 교수 녀석이 맘대로 짓거리는 뇌피로 짓거리는 것 같고 기사가 써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저는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싫었냐면 그런 기사를 저한테 링크를 해주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냥 순간에는 나 이 판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거의 문제는 이 뇌혈관 뇌를 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 진짜. 저의 은사님은 뇌수술 정말 잘하셨거든요. 제가 저기 했던 그 교수님은. 근데 정년 퇴임을 하시면 그 다음엔 잘 안 보여요.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그냥 그래도 지금 밑에 있는 저기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내 최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뇌혈관 수술은 그나마 다른 뇌보다는 나은 거예요. 뇌 종양하는 분과 우리 기능적 뇌수술이라고 해서 펑셔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장에 지금 최고 선생님들이 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뇌를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뇌를 대하는 방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신경외과는 그러니까 뇌 한번 바보예요. 대접도 못 받고 사실 응급콜을 받아야 돼. 응급콜 나이 들어서는 응급콜 받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딱 봐도 각이 안 나와요. 예? 그럼 누가 해요? 신경외과 전문의는 많아요. 세계 2위로 많아요. 근데 안 한다고요. 이러니까.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행히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아산병원에서 이게 됐으니까 알려졌지. 맞아. 그냥 동네 병원, 우리 지금 이런 병원에서는 특히 지방에서는 훨씬 많을 거예요. 예. 저는 이거 취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게 제가 그래서 제보를 주시거든요. 그걸 쫙 뒤졌더니 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연 알고 보니 뇌출혈이었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돌고 뭐 헬기를 막 어레인지 했는데 헬기도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뇌출혈 진단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병원에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는데 이미 그 앞에 수술을 받을 환자가 2-3명 있었던 거. 그러니까 있어도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의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근데 그 보호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빨리빨리 됐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상 시스템상 이런 거를 본인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 너무 약간 너무 슬픈 거예요. 네. 뭐 저희는 사실 저는 이제 제 주변인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면 무조건 전부 다 저한테 오죠. 그러면 저도 이제 전화기를 다 돌려서 쉬고 있는 사람 나오게 해야 돼요.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이렇게 대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사실 이 뇌와 관련해서는 뭐 그냥 신경외과를 전공하신 분들 뭐 누구나 그리고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도 국회 토론회 가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이러다가 뭐 우리 어떻게 왜 개선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개선 뭐냐면 네. 이 그렇죠. 이 수가 얘기를 하면 이제 저기 하는 건데 수가 얘기 하면 또 돈 올려달라고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안전은 저는 뭐냐면 돈 얘기하지 않고 어떤 퀄리티를 높인다고 얘기하는 건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네. 돈을 들이지 않고 안전한 집, 돈을 들이지 않고 안전한 다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뇌 동맥류 수술비는 이 국가별 비교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맹장염이나 이런 뭐 수정체 수술 이런 것들은 몇 개가 돼 있는데 이건 되게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수가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되겠죠. 뇌 이 동맥류 결찰 수술이 한 360 몇만 원 정도 돼요. 네. 본인 부담금이 18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보험은 되게 많이 해주는 거죠. 360만 원 정도를 병원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저희가 신경외과학회에서 미국 신경외과학회 물었어요. 보험마다 다른데 가장 싼 보험이 5천만 달러입니다. 아니 5천만이 5만 달러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조금 대학병원 상위 클래스 좀 이름 있는 의사에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보험은 10만 5천 달러예요. 잠깐만 5만에서 15만 원이 15만 달러. 하나로 대충 얘기해. 하나로 1억 8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비만 그래요.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죠. 맞아. 그분이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병원비 5억 냈다고요. 5억이에요, 미국은. 왜냐하면 수술비가 보험이 안 되니까 자기. 예,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본인 돈으로 하셨겠죠. 근데 미국인들은 어쨌든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카바를 해주는 거죠. 5억을 내주는 거죠. 그렇죠. 본인 부담금은 우리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수술비가 3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거에서 18만 원만 내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걸 하면 3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미국은 가장 저렴한 보험이 6천만 원.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이렇게 조금 경력 있는 분들은 뭐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죠. 이게 뭐 단위가 달라지는. 단위가 다른 거죠. 어떤 병원에서 그거 하려고 이게 최소 5-6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마취부터 깨는 데까지 5-6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단 뭐냐면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게 이분들은 한 10일 적어도 한 12주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10일은 있어야 되는데 10일 있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360만 원에 나머지 약값 들어가고 중환자실 들어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은 뭐 당연히 2등 남자 왜냐면 약제비는 병원이 100% 제약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제비 약값이 700만 원 왔다고 700만 원은 병원이 먹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은 약제비에 대해서 약제와 기구상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과 기구는 전부 다 그 기구상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병원비가 1,900만 원 났다. 그럼 약제비하고 기구비가 700만 원 났다. 그러면 700만 원 병원이 줘야 되는 거고요. 1,200만 원을 병원이 얻을 수 있는 건데 1,200만 원에 수술방 그 마취과 전문의 그다음에 의사 뭐 해가지고 한 간호사랑 한 10여 명 정도 그다음에 병실에서 간호사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는 굳이 왜 뽑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경외과 의사 이거를 하는 의사는 병원에서 그냥 하면 이거 환자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병원이 오히려 싫어해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 뭐래요? 힘든 건데 대접도 안 되고 나는 그냥 뭐냐면 그냥 병원에서 입장에서 봐서는 적이니까. 맞아. 우리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신경외과가 수술하면 수술할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병원이. 예?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를 하려고 하고 신경외과를 하면 뇌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따려면 7년을 트레이닝 받아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는 4년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내가 나 뇌수술한다라는 이 어떤 그 뭔가를 주니까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정답은 아닙니다. 미국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면 일반 사람들이 못 다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성적이 더 좋습니다. 아웃컴이 뇌혈관으로 사망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건강 지표가 미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하면 못 해.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뭐 저희 때도 그렇지만 저도 저희 선배들 말 진짜 안 들었는데 이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들 말 들을까 안 듣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명감으로 니네 뇌혈관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감으로 니네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의대 왔으니까 의사라면. 그러면 의사소를 되게 많이 뽑으면 이게 저절로 그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네. 피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동네에서 하는 그런 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지금 의사 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수명도 길어져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도 이렇게 뇌수술과 소아과 의사, 필수 의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도 이런 필수 의료과는 줄어드는 마당에 그냥 아예 많이 뽑자. 아예 많이 일단 뭐냐면 저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사과 상관없이 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분야에 의사 과학자가 될 수 있는 터전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환자를 보는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엉터리 의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야 됩니다. 의대는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공공의대를 할 때 제일 그렇고 거기에 교수님들 연구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계할 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 하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의대는 건물만 하나 세워놓는다고 네. 대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건물 하나 세워진다고 나사 같은 그런 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는 정말로 이 과학과 이런 거를 모르고 한 개도 현실을 안 본 사람들이나 그냥 책상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 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의 첫 단추로 교육을 어쨌든 더 강화시켜오고 그 교육자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많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든 아니면 우리를 더 키우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의사 수를 늘리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의사들을 내는 그런 장기적인 걸로 이게 나오는 거지 단기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신경외과 의사를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신경외과 10만 명당 신경외과 의사 수가 세계 2위니까요. 예. 더 늘릴 것도 없어요. 예. 많은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정확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건데 개선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정말 제일 생명을 다루는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의사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산병원은 그래도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역시의 뇌혈관 센터는 신경외과에서 1명이라니까요. 한 명으로 365일 커버하는데 황당하네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은 아예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맨날 뭐 심뇌혈관 질환 이거 뭐 총각을 다툰다, 골든 타임을 뭐 잘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이 좋으셔야 돼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이게 아주 명확한 정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영국은 뇌출혈의 골든 타임을 72시간으로 잡았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뭐 24시간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나라 이거는 근데 사실 72시간. 그러니까 영국은 뇌동맥류 결절술의 골든 타임을 72시간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네.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영국 의료는 뇌동맥류를 포기한 의료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걸 찾아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냐를 좀 하다 보니까 정답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긴 나아요. 지금 막 운이 좋아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뭐냐면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마치 다 커버가 됐다고 이렇게 사기성 발언하는 그런 관료들,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부 의사들, 무슨 뇌혈관 센터 지금으로 다 많이 했으니까 뇌졸중 센터 돼 있으니까 다 문제 없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술하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는데요. 예. 그때도 너무나 분노가 많이 났던 부분인데 그냥 있었어요. 그냥 졌어요. 신경외과가 졌어요. 그냥 그 파워 게임에서 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러고 나니까 아산병원 욕하고 신경외과 욕하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아이고야. 아무튼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좀 더 좋게 환경이 많이 잘 바뀌길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동찬 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느냐. 물론 제가 모색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물론 신경외과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유승현 기자랑 하고 있는데 다른 필수 의료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필수는 정말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는 좀 싸게 받아야 돼. 요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필수하는 의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형 수술 받는 것과 심장 수술 받는 것은 전 다른 의미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성형 수술 받는 거는 조금 비싸게 받고 좀 늦어져도 되지만 국가가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심장 수술 받고 뇌 수술 받는 건 국가가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가격을 부담스럽지 않게 통제해 온 것은 그 정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신이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을 없게 만드니까 씨를 말리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신은 살리면서 거기에 씨가 말라지고 있는 그 종사자들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건 그게 뭐죠? 별도로 지원을 해야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참 많이 취재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정말 건강보험이 많이 커버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또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100% 다 보장 이거 전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달에 10만 원 혹은 20만 원 제가 재난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의료비는 제가 평소에 그냥 냈으면 좋겠고 제가 재난에 빠질 만한 그런 의료비는 그건 다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근데 의료보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절대 올리지 않으면 그냥 상대인 거죠. 여기에 뇌수술에 어떤 더 숟가락을 올리면 다른 거를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절대로 올리든가 이거를 다른 거를 깎지 않고 다른 거를 깎으려면 또 갖고 와서 어마어마한 받았던 걸 뺏기진 잘 않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고 그거는 잘 해결도 안 됐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서로 돌려막기 형태로 하는 것은 이미 수도 없이 해봐서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별도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네요. 문제가 많긴 해요. 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 돈이라는 게 강했어서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요. 냉정하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병원에 간사도 그냥 무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심히 내 가족이 그렇다 하더라도 무심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노하고 그러려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우린 돈 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우리 그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게 거기에 우리가 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해야 되느냐. 이 튼튼한 다리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못 만들었냐. 이러려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만약 내 돈 들이기 싫다. 그러면 그냥 성수대교 무너져서 삼풍백화점 무너져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후진국에서는 지금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아프다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사연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또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선배님 2주 만에 돌아오셔서 휴가에서 잘 쉬고 오셨는데 다시 오늘 또 끌어올리셨네요. 화를. 말짱 도루묵인가 이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주제는 뭐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히 다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